챕터 7 녹음할게요. 오늘은 목요일인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챕터 3개나 녹음해서 살짝 목소리가 갈라질 수도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챕터 7 현재 프레임 과거와 미래가 왜곡되는 이유. 우리가 고대인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당대의 자신들을 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현재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부를 뿐이다. 고대인들을 현재의 프레임으로 볼 때는 미개하고 열등해 보이지만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과도기라고 부르는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도 결코 자신들의 삶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과도기적인 삶이라고 지각하며 살지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수백 수천 년이 지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도 후손에 의해 고대로 규정되거나 과도기 격변기가 될 수 있고 어쩌면 암흑기로 불릴지도 모른다. 미래 후손들이 그들의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평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미래를 보는 시각도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처럼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해석하는 핵심 프레임으로 작동한다. 후견지명 효과. 과거에는 없고 현재에만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과다. 2016년을 사는 우리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조별 예선에서 탈락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월드컵이 열리기 전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막 출산한 산모는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알지만 출산 직전까지만 해도 성별에 대한 확신이 없다. 현재의 시점에서야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에서 알파고가 완승을 거둔 것을 알고 있지만 대국이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세돌의 승리를 낙관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사건의 결말이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과거를 회상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에만 존재하는 결과론적인 지식이 과거에도 존재했던 것처럼 착각하고 네, 그럴 줄 알았지. 난 처음부터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말하는 심리현상을 사후 과잉 확신이라고 하는데 저자는 이런 현상을 선견지명 효과에 빗대어 후견지명 효과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하인드사이트는 영어의 비하인드와 사이트가 결합한 말로 글자 그대로 결과를 알고 난 뒤에 뒤에서 보면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인다는 의미이다. 1994년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1년도 채 안 된 1995년 6월 29일 삼풍 백화점이 붕괴하는 등 각종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던 당시 신문과 방송을 보면 후견지명 효과의 극치를 엿볼 수 있다. 모든 매체들이 이구동성으로 예고된 인재였다고 보도했다. 신문 일면을 장식했던 이러한 제목들은 이 같은 대형 사고들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음을 강조했다. 몇 년을 두고 분석하고 또 분석한 후에 보고서가 나와야 정상이지만 언론은 사고가 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모든 분석을 끝내버렸다. 그러고는 이런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무능한 책임자들에게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도대체 이렇게 뻔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누구냐며 큰소리친다. 예고된 인재였다고. 그렇게 확신하는 전문가들과 언론 매체들은 왜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알려주지 않았단 말인가. 과거에 이루어진 정책을 후세에 평가하는 것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데니엘 길버트가 그의 책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 에서 지적했듯 현재의 프레임으로 과거를 평가하는 것은 마치 1900년대 초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에 와서 그 사람들을 체포하는 것과 같다. 현재가 과거를 지배하는 현상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영역 중 하나가 스포츠 경기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 그 즉시 모든 것은 과거가 되고 그 과거는 현재에 의해 재평가된다.
2002년 월드컵 때 한국과 미국의 경기가 있었다. 경기 중에 한국이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이을용 선수가 키커로 나섰지만 아쉽게도 실패하고 말았다. 그런데 처음 키커로 나섰던 선수는 이천수였다. 이천수 선수가 잘 찰 것처럼 나와서 공을 만지다가 결국 이을용 선수가 차게 되었는데 실패한 것이었다. 그 경기를 대구 월드컵 경기장에서 직접 관람한 나는 관중석 여기저기에 나타나는 후견지명 심리를 제대로 관찰할 수 있었다. 도대체 왜 이을용이지? 왼발잡이 선수에게 왜 페널티킥을 차게 하냐고.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는 겁없는 이천수한테 맡겼어야지. 감독은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한마디씩 던지며 히디크 감독의 결정을 맹렬히 비난했다. 그런데 장담하거니와 만약 이을용 선수가 성공했더라면 감독의 결정을 맹비난으로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쏟아져 나왔을 것이다. 네, 그럴 줄 알았어. 상대의 허를 찌르려면 왼발잡이가 최고야. 경험 없는 이천수를 쓰느니 노련한 이을용이 훨씬 낫지. 우리는 과거가 아직 과거이기 전에는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과거는 현재의 눈으로 볼 때만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한 것이다. 그럴 줄 알았지. 후견지명 효과는 사후에 무엇이든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기인한다.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딱 부러지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일도 없다. 자기 생활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데 설명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설명 능력이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부작용이 있는데 바로 어떤 결과든 사후에 쉽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도 좀처럼 놀라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신체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부부가 입양을 하게 되면 임신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들었다고 해보자. 아마도 많은 독자들이 이 연구 결과에 별로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거야 당연하지. 입양을 하고 나면 임신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지고 스트레스 없는 상황에서 부부 생활을 하니까 임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교수들이 기껏 이런 연구나 하다니 하면서 혀를 찰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신체상의 문제는 없지만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부부가 입양을 하게 되면 임신할 가능성이 더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들었다고 하자. 이번에도 역시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거야 당연하지. 입양으로 아이가 생겼으니 임신하려는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았을 것이고 노력을 적게 하니까 아기가 생길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지. 그걸 꼭 연구해야만 알 수 있나? 하고 화를 낼지도 모른다. A라는 결과에 놀라지 않았으면 A에 반대되는 not A의 결과에서는 놀라야 하지 않은가? 그러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 어떤 상황도 별로 놀랍지 않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애정이 식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알려주면 그거야 당연하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도 있잖아 라고 말한다. 반대로 서로 떨어져 있으면 애정이 더 깊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면 당연하지. 서로 떨어져 있으면 그리움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애정이 더 쌓이는 거지 라고 응수한다. 전쟁에서 적응을 잘하는 사람은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는 결과가 있다고 하면 당연하지. 교육을 많이 받으면 스트레스 해소 능력이 향상되고 상황 적응 능력도 높아지기 때문이지 라고 말한다. 반대로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전쟁 적응 능력이 뛰어나다는 결과를 소개하면 당연하지. 생각이 너무 많으면 힘들어. 단순한 게 최고야 라고 말한다. 도대체 사후에는 설명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당연시하며 그 일이 처음부터 일어날 줄 알았다는 듯이 자신할 때 우리는 현재 프레임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 쉽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되겠지만 그것은 현재 프레임이 만들어낸 그럴싸한 포장일 뿐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후에 내리는 모든 판단에 대해 확신을 지금보다 더욱 줄여야 한다. 네, 그럴 줄 알았지라는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내가 진짜 알았을까? 라고 솔직하게 자문해 봐야 한다. 어떻게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어?
라고 아랫사람을 문책하기 전에 정말 나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을까? 하고 다시 자문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10년 전에 나는 행복했을까?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서로에 대한 첫인상은 어땠을까? 젊은 날의 나는 부지런했을까? 이런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을까? 만일 우리가 경험한 과거의 모든 시간들과 사건들과 순간순간 경험했던 감정 등을 저장해 놓는 데이터가 있다면 이런 질문에 답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다시 보기 버튼만 누르면 될 테니 말이다. 그러나 과거를 정확하게 담아놓은 파일은 우리 뇌에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록 보관소 같은 곳에도 없다. 따라서 과거의 회상은 다시 보기 작업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과거엔 없고 현재에만 존재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현재의 자기 모습이다. 현재의 직업이나 데이트 상대 혹은 배우자는 오래전 과거에는 가질 수 없었던 정보다. 또한 현대의 정치적 태도나 취미, 능력, 행복의 정도도 과거에는 얻을 수 없었던 정보들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현재의 모습이 과거의 자신에게도 있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1973년과 1982년 미국 미시간 대학교 마커스 교수 연구팀은 898명의 중년 부모들과 그들의 자녀 1135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태도 조사를 실시했다. 1973년 당시 자녀들의 평균 나이는 25살이었고 부모들의 나이는 54살쯤 되었다. 그로부터 9년 후인 1982년 재조사가 이루어졌고 당시 자녀들의 나이는 34살, 부모들은 63살쯤 되었다. 이 조사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소수민족 우대정책, 마리화나에 대한 처벌, 정치적으로 보수적인지 진보적인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1982년 재조사에서는 이들로 하여금 각 이슈들에 대해 1973년 어떤 대답을 했는지 회상하도록 했다. 이 연구의 관심사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는 1973년에 대답한 실제 태도와 1982년에 회상한 1973년의 태도 사이의 유사성이었다. 분석 결과 이 둘 사이에는 0.39부터 0.44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 -1부터 1의 점수로 나타내면 1에 가까울수록 유사함을 나타내고 -1에 가까울수록 상반됨을 나타낸다. 9년 전의 태도를 회상한 것이 9년 전인 1973년의 실제 태도와 어느 정도 유사함을 보여준다. 두 번째 관심사, 1982년에 대답한 실제 태도와 1982년에 회상한 1973년 당시의 태도 사이의 유사성이었다. 분석 결과 이 둘 사이에는 0.56에서 0.79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2년 현재의 태도와 1982년에 회상한 1973년의 태도 사이에 꽤 높은 유사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1982년에 회상한 1973년의 태도가 1973년에 측정된 실제 태도보다 1982년 회상할 당시의 태도와 더 깊은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회상해낸 자신의 과거 모습은 과거의 실제 모습을 닮았다기보다는 현재의 자기 모습과 더 닮아 있었다. 이 연구의 응답자들은 9년 전 자신들의 태도를 회상하면서 그때의 태도가 현재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을 보수적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9년 전에도 자신이 보수적이었을 거라고 회상했고, 현재 진보적인 사람은 9년 전에도 자신이 진보적이었을 거라고 기억한 것이다. 시대를 막론하고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이 버릇없고 자기 절제가 부족하다고 꾸짖는다. 또한 교수들은
요즘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걱정한다. 안타깝게도 어른들의 이런 꾸짖음과 훈계는 상당 부분 근거가 없다. 교수들이 학생들을 평가할 때 그들은 자신의 과거 학창시절을 떠올린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때도 지금처럼 공부에 재미를 느꼈고 시간을 아껴가며 열심히 살았을 것이라고 왜곡된 회상에 빠진다. 어른들은 자신이 어렸을 때도 지금처럼 절제력 있고 책임감이 강했다고 잘못 회상한다. 자신의 완벽한 과거 모습을 비교하면 현재 젊은이들에게 부족해 보이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조지 베일런트는 다음 지적을 했다. 애벌레가 되고 나서면 자신은 처음부터 작은 나비였다고 주장하게 아니야. 다시 읽을게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나면 자신은 처음부터 작은 나비였다고 주장하게 된다. 성숙의 과정이 모두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 땐 안 그랬는데 라는 말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부모와 자식,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를 얼어붙게 만든다. 이 말처럼 근거 없는 표현도 없다. 자녀에게, 젊은 학생들에게, 아랫사람에게 우리 땐 안 그랬는데, 저 나이 때 난 그러지 않았는데 라는 말이 튀어나오려고 한다면 정말 그랬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과거 죽이기. 현재 프레임은 과거를 현재와 유사한 것으로 부활시키기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현재와 전혀 다른 과거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특히 어떤 사건이나 특정 시점을 계기로 스스로 발전하고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기대감이 높은 경우에 그렇다. 결혼을 하게 되면 전보다 더 철이 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가 존재한다. 결혼을 하고 나서 실제로 철이 더 든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결혼 후에도 철이 들지 않는 사람은 이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킬까? 바로 결혼 전의 자기 모습을 실제보다 더 형편없게 회상하는 것이다. 종교적인 변화를 겪은 후에도 동일한 메커니즘이 작용한다. 예를 들어 어떤 종교인들은 종교에 귀의하기 전에 자신이 벌레만도 못했다고 고백함으로써 현재 자신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믿는다. 우리는 현재의 자신을 챔피언으로 보기 위해 과거의 자신을 기꺼이 얼간이로 치부한다. 이런 과거 죽이기 현상을 실험을 통해 증명한 사람이 심리학자 마이클 코네이와 마이클 로스 교수다. 이들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부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시점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의 공부기술을 스스로 평가했다. 총 3주의 훈련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참여 학생들은 자신의 공부기술을 다시 평가했고 프로그램이 시작되던 시점에 자신이 평가한 공부기술을 회상하게 했다. 그 결과 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자신의 공부기술을 자신이 그 당시에 평가했던 것보다 훨씬 부정적으로 회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을 통해 공부기술이 향상되리라는 기대가 강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과거의 자신을 더 깎아내려서 심리적 향상을 경험하려는 것이다. 대학 시절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이야기다. 그때 가르친 학생들 중에는 실제로 과외를 한 후에 성적이 오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몇 개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부모에게나 과외교사에게나 학생에게나 중간에서 과외를 주선해준 사람이나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서로의 체면이 깎이지 않으면서 과외의 정당성을 세워주는 묘책이 등장하곤 하는데 바로 과외를 받기 전 학생의 학습 태도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전에는 책상에 30분도 앉아있지 못했는데 지금은 1시간씩 앉아있긴 하잖아요. 과거를 희생해서 현재를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과거의 영광을 과장되게 부풀려 기억함으로써 현재의 자신을 초라하게 보호하기도 한다. 은퇴한 복서는 자신의 챔피언 시절을 돌아보고 더 이상 천재 소리를 듣지 못하는 평범한 대학생은 잘 나가던 고등학교 시절을 회상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과거가 실제보다도 더 부풀려져 영광스럽게 재구성된다는 점이다. 이제 더 이상 날카로운 이빨을 지니지 않은 존재들은
과거 자신의 이빨이 얼마나 날카롭고 강했는지를 떠올리며 현재를 보호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과거는 실제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다. 여보 갔어요? 여보 경주 잘 갔다 왔어요? 네, 잘했어요. 잠깐만요. 자서전의 비밀. 서재필의 자서전에 의하면 서재필은 자신이 1866년생이라고 강경하게 주장했다. 그런데 1882년 과거급제 당시에 국조 방목에는 그가 1863년생이라고 되어 있다. 서재필은 자신이 13세에서 14세 때 최연소자로 장원급제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광림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그는 20세 때인 1882년 중궁 병환이 낳은 것을 경축하기 위해 실시한 별시문과에서 갑과 을과 다음 성적인 병과 3등을 했다고 한다. 따라서 그가 당시 합격자 중 최연소자임은 사실이나 장원급제자는 아니었다. 위에서 인용한 문장들은 역사학자 주진호 교수가 역사비평에 기고한 논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주진호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사들을 회고록에 왜곡이 심하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서재필의 자서전을 한 예로 들었다. 다음은 주진호 교수가 내린 결론이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긴 이들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살다 간 시대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나아가 그것을 하나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서다. 따라서 그것은 신화를 만드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서전은 소수 명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책의 형태로 쓰지 않아 그렇지 끊임없이 자서전을 기록하고 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이야기를 만들고 기록하고 또 그 이야기를 자녀와 후배들에게 들려준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역사를 미화하거나 신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과거를 왜곡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 사회심리학자인 지바쿤다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실험은 자서전이 현재 프레임에 의하여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연구자들은 대학생 실험 참여자들에게 외향적인 사람들이 직업에서 성공을 거둔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그런 후에 절반의 참여자들에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과 얼마나 활발하게 교류했는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넸는지 등을 평가하게 했다. 다른 절반의 참여자들에게는 내성적인 사람이 직업에서 성공을 거둔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고 같은 질문을 제시했다. 그 결과 외향성 성공 조건의 참여자들이 내향성 성공 조건의 참여자들보다 자신을 훨씬 더 사교적이고 활발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먼저 말을 걸었던 경우처럼 자신이 사교적으로 행동했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게 했더니 외향성 성공 조건의 참여자들이 내향성 성공 조건의 참여자들보다 그런 사례들을 더 많이 기억해냈다. 과거의 기억은 현재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꺼내주는 마술 보따리와 같다. 모든 정기다 자서전을 의심의 눈길로 바라볼 필요는 없지만 다른 사료와 비교 검증도 하지 않고 거기에 실린 내용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단정 짓는 습관을 버리는 것이 현명하다. 더욱이 우리가 매일 조금씩 써내려가는 우리 스스로의 자서전 작업에는 비판적인 시각을 더 철저하게 견지하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서태지의 멜빵바지. 유명 연예인들의 데뷔 시절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그들의 과거 모습이 한결같이 촌스럽기 때문이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1990년대 초에 유행시켰던 벙거지 모자와 멜빵바지는 지금 보면 촌스러워 봐주기 민망할 정도다. 가수 전영록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커다란 잠자리태 안경은 또 어떤가? 그러나 장담하건대 그 시절의 서태지나 전영록은 결코 자신의 스타일이 촌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의 우리 모습을 10년 후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 역시 한없이 촌스러운 지금의 모습에 웃고 말 것이다. 현재의 프레임으로 보는 과거의 모습은 늘 촌스러울 따름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10년 후에 스스로 자신을 얼마나 촌스럽게 여길지 상상하면서 킬킬대거나 주눅들진 않는다. 이런 현상이 패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옛날 사람들의 관습이나 제도를 보면 야만적이고 미개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현재의 기준으로 과거의 패션을 평하면서 촌스럽다고 느끼는 것과 같은 이치다. 현재 우리의 관습과 제도 역시 미래의 후손들에게는 미개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점을 인정한다면 과거의 선조들에 대한 평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관대해져야 할 것이다. 과거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10년 전 자신의 지적 수준을 회상하면서는 부끄러워하거나 민망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그때나 지금이나 지적 수준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유행에 뒤지지 않는 외모를 갖추려고 노력하면서도 그 시대에 맞는 지성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일에는 인색하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10년 전의 촌스러운 외모를 보며 부끄러워하기보다는 10년 전의 지적 수준을 떠올리며 그때보다 성장했다는 뿌듯함을 경험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계획표의 함정. 캐나다 월털루 대학교 연구팀은 37명의 4학년들에게 자신의 학부 졸업 논문을 작성하는데 며칠이나 소요될지 예측하게 하였다. 평균 대답은 33.9일이었다. 이들 중 자신이 예측한 시간 내에 논문을 제출한 사람은 겨우 30%에 불과했다. 실제로 논문을 제출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55.5일이었다. 현재 프레임은 과거에 대한 회상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측 과정에도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그 이유는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미래에는 존재할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고 현재 존재하는 것들이 미래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상상도 현재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초중학교 시절에 방학과 동시에 어김없이 만들었던 것이 바로 동그라미 계획표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날 정도로 비현실적인 계획표였지만 그 계획표를 짜는 순간만큼은 사뭇 진지했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에 부풀었던 기억이 난다. 기상시간은 을의 6시 아니면 6시 반이다. 학기 중에도 일어나기 힘든 기상시간인데 늘 그렇게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아침 운동도 약방의 감초처럼 꼭 그려놓고 초등학생이 무슨 신문을 읽는다고 신문 읽기도 슬쩍 끼워놓고는 했다. 당연히 아침 공부는 필수 항목이었다. 모든 시간은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돌아가도록 빈틈없는 계획을 짜곤 했다. 그러나 작심 3일까지 갈 것도 없이 방학 첫날부터 동그라미 계획표는 빛을 잃고 그 계획표는 방학 숙제 제출용으로 전락하고 만다. 불행히도 우리는 그 과정을 초등학교 내내 반복하는 것도 모자라 고등학교에서도 반복한다. 이번만은 예외라는 현재의 의지가 미래에 대한 상상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계획 오류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멈추지 않는다. 1980년대 우리나라 대학가를 강타했던 것이 버케블러리 22,000, 버케블러리 33,000이라는 영어 어휘집이었다. 대학생이라면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통과 의례처럼 너도 나도 이 책을 끼고 다녔다. 22,000을 떼고 33,000으로 진입하게 되면 친구들 사이에서는 영어 꽤나 하는 학생으로 심지어는 의지의 한국인으로 추앙받기도 했다. 그런 만큼 버케블러리 22,000을 완독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저자를 비롯하여 당시의 대학생들은 방학만 돌아오면 초등학교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의욕과 희망에 넘쳐 버케블러리 22,000을 완독하기 위해 전의를 불태우곤 했는데 거의 예외 없이 다음과 같은 심리 과정을 거쳤다. 우선 버케블러리 22,000을 사서 책의 페이지 수를 센다. 그리고 방학 일수로 나눈다. 그러면 하루에 공부해야 할 페이지 수가 나온다.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떠오른다. 하루에 겨우 2에서 3페이지.
그까짓 것. 그런데 웬걸 시간은 훌쩍 건너뛰어 방학한 지 일주일이 지난다. 그래도 아직은 여유가 있다. 일주일이 지난 시점부터 또다시 페이지를 세고 남은 일수로 나누고 여전히 몇 장 안 되는 하루 분량에 안도한다. 며칠 그렇게 실천하지만 점점 계획했던 분량에서 멀어지고 어느새 방학은 허무하게 끝나고 만다. 다음 방학이 돌아오면 이번만은 꼭 해내고 말 거야 하고 다시 도전하지만 여전히 지난번 방학 때와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하다 어느새 대학 문을 나선다. 그래서 버케블러리 22,000은 지금까지도 많은 40, 50대들에게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이 모든 상황은 의지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애초부터 미래에 대한 우리의 계획이 현재의 의지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현재의 의지에만 집착하여 미래 계획을 세우다 보면 관심이 자기 내면으로만 집중하게 된다. 불타는 의지, 각오, 과거의 실수에 대한 깨달음, 이번은 다를 것이라는 자기 확신 등을 보태면서 현재의 의지가 미래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동시에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은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지어 버린다. 그래서 몸살, 여행, 친척의 죽음, 장마, 블록버스터 영화의 개봉, 이성 친구와 같은 갈등은 우리 의지대로 실천할 수 없게 방해하는 예기치 못한 일들은 미래에 대한 상상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자동차를 타고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 터널 앞만 보이고 터널 밖은 보이지 않는 터널 비전 현상과 같은 원리다. 미래를 예측할 때 현재 존재하는 자기 내면의 의지만 보는 우울을 병하지 않으려면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미래에는 존재하게 될 여러 상황적 요인들을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계획을 세우는 사람의 말은 한 번 정도 걸러내고 듣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예측하기 힘든 내일의 감정. 우리가 현 시점에서 내리는 선택과 판단은 미래에 누리게 될 것에 관한 것이다. 가령 금요일 저녁에 무슨 영화를 볼 것인지를 수요일에 결정하고 예약하고 여름 휴가를 어디로 갈 것인지를 봄에 정해서 미리 예약한다. 미래의 평생 직업을 어린 시절에 예측해서 정하고 심지어 죽은 후의 장례를 어떻게 치를지도 죽기 전에 결정한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질은 미래의 감정에 대해 우리가 현재 내리는 예측의 정확성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분야의 연구들은 미래의 감정에 대한 우리의 예측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거듭 보여준다. 점심에 된장찌개를 먹은 사람이 식사를 마치자마자 다음날 점심 메뉴를 미리 정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된장찌개다. 그럼에도 이 사람이 내일 점심 때 또다시 된장찌개를 먹겠다고 결정한 확률은 생각보다 낮다. 왜냐하면 내일도 된장찌개를 먹으면 지겨울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인생의 묘미인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스파게티나 비빔밥을 선택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그 다음날도 된장찌개를 먹을 때 만족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내일 점심을 먹기까지는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 두 끼를 더 먹어야 하므로 점심에 된장찌개를 또 먹어도 같은 음식을 연이어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일까? 바로 현 시점에서는 미래의 시간을 제대로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뇌는 미래의 24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예측할 때는 오늘과 내일 사이에 24시간이 수축 현상을 일으켜 아주 짧게 느껴진다. 미래의 24시간 동안 벌어지게 될 많은 일들이 배제된 채 상상하기 때문에 오늘 점심과 내일 점심이 마치 바로 연이어서 이루어지는 두 번의 식사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연달아 두 번 먹는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게 될 미래의 24시간 동안에 최소한 식사를 두 번이나 더 하게 되고 중간에 간식도 먹을 것이며 술을 마실 수도 있다. 회의도 할 것이며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그 외에 많은 예기치 않은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현재의 예측 속에서 경험하는 미래의 시간에는 그런 세부 사항들이 생략된 채 현재와 미래가 바로 연달아 일어나는 것처럼 여겨진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라. 사놓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소스나 재료가 눈에 띌 것이다.
주말에 일주일치 장을 한꺼번에 보는 가정일수록 사용하지 않는 재료들이 더 많이 쌓여있다. 일주일 식단을 미리 짜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같은 것만 계속 먹을 순 없다는 생각에 색다른 음식 재료를 사들인다. 그러나 막상 식사 시간이 되면 평소에 즐겨 먹는 음식들 위주로 식단을 준비한다. 결국 야심차게 사들였던 이색적인 소스나 재료는 냉장고 속에서 고스란히 잠든다. 미래에 무엇을 할지 선택해야 할 때는 가장 좋아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편이 좋다. 그 편이 이것저것 다양하게 섞어놓은 종합 선물 세트를 골랐을 때보다 실제 만족도가 더 크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선물 세트가 잘 팔리는 이유. 병문안을 갈 때 가장 많이 들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과일 바구니다. 여러 종류의 과일이 한데 담겨 있어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러워 환자에게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 과일 바구니를 선뜻 사는 사람은 흔치 않다. 자기가 먹을 때는 과일 바구니 대신 좋아하는 과일만 골라서 사는 게 보통이다. 저자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쓸 물건을 살 때보다 다른 사람에게 줄 선물을 살 때 훨씬 더 다양하게 물품을 구입한다. 똑같은 물건을 반복해서 사용할 경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에게서 물리는 현상이 더 빨리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이다. 우리 연구팀은 사람들에게 평소에 가장 즐겨 먹는 특정한 스낵을 5일간 연속적으로 먹게 될 경우 5일간의 만족도를 예상해 보도록 했다. 또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만족도는 어떠할지도 예상하게 했다. 그 결과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각자 가장 좋아하는 스낵을 먹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먹을 경우 자신보다는 타인이 더 빨리 질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의 미래 시간을 예측할 때 시간 수축 현상이 훨씬 더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때도 많은 요소를 빠뜨린다고 하지만 타인의 미래를 예측할 때 빠뜨리는 정도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다른 사람이 앞으로 24시간 동안 경험하게 될 많은 일들과 정서적 경험들을 상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자신의 미래 24시간보다 타인의 미래 24시간이 훨씬 더 짧게 수축되어 상상되기 때문에 선물을 살 경우 다양성의 유혹에 빠질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선물용으로 나온 제품들에 세트 종류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 가장 고민되는 일은 이번엔 어떤 선물을 할까이다. 받고 싶은 선물을 부모님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자식들은 매번 고민에 빠진다. 이때 사람들은 대개 지난 명절이나 생신에 했던 선물과는 다른 것을 해드리고 싶어 한다. 설날 선물을 살 때는 지난 추석 때 했던 것과 다른 것을 준비하고 싶고 지난 크리스마스나 생신 때 했던 선물과 다른 것을 해드리고 싶어 한다. 이번 설날과 지난 추석 사이에 실제로 5, 6개월의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 계산할 때는 마치 연이어 발생한 것처럼 느껴진다. 따라서 지난 추석에 갈비를 사드렸는데 다시 갈비를 선물하면 부모님이 지겨워할 것이라고 단정한다. 하지만 명절과 명절 사이의 간격은 몇 개월씩 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생각하는 것만큼 같은 선물을 지겨워하지 않는다. 그 몇 개월 동안 부모님에게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으며 또 얼마나 많은 음식을 드셨겠는가. 현 시점에서 하는 미래 상상으로는 지금 갈비를 먹고 바로 연이어 또 갈비를 먹는 것으로 생각되겠지만 실제로는 갈비를 먹은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마음의 면역체계. 미래를 예측할 때 현재 존재하는 것들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들 역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요인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사건에 직면했을 때 작동하게 되는 마음속 면역체계이다. 우리 몸에 질병이 들어왔을 때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작동하는 면역체계가 존재하듯이 마음에도 심리적 면역체계가 존재한다. 실제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심리 면역체계는 분주히 움직여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스스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러나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지 않는 현 시점에서 미래의 스트레스 상황을 상상만 할 때는 그런 면역체계가 작동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처 고려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사건의 충격을 과대하게 예측한다.
정서 예측이라는 개념으로 연구되고 있는 이 분야의 대표적 학자는 하버드 대학의 데니얼 길버트와 버지니아 대학교의 팀 윌슨 교수다. 이들 연구자들은 실험 참여자들에게 현재 사귀고 있는 연인과 헤어진다면 자신의 삶이 얼마나 오랫동안 비참할 것인지 예측하도록 했다. 또한 실제로 실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신들이 얼마나 현재 비참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보고하게 했다. 그 결과 헤어지는 것을 상상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오랫동안 비참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 실현을 경험한 사람들은 상상만 했던 사람들의 예측보다 훨씬 더 빨리 행복을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 그럴까? 일단 실현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명령체계가 눈부신 활동을 시작한다. 떠난 사람에 대한 비난에서부터 그 사람은 처음부터 연분이 아니었다는 자기 위로,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라는 등의 해석까지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뿐인가? 실현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종교를 찾기도 하고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기도 하고 머리 모양을 바꾸기도 한다. 심리 면역 체계의 이런 탁월한 활동으로 인해 우리는 실현이라는 역경으로부터 예상외로 빨리 벗어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러한 면역 체계의 존재와 그 활동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인과 헤어지면 자신이 오랫동안 괴로워할 것이라고 과대 예측하게 되는 것이다. 라이벌 대학과의 경기에서 패한다면, 지지하는 후보가 선거에서 낙방한다면, 승진 심사에서 떨어지면 당연히 낙담하게 된다. 그러나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는 생각보다 빨리 극복한다. 헤어스타일을 과감하게 바꾸려고 결심하다가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헤어스타일을 바꿨을 때 자신에게 쏟아질 자기도 모를 시선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지레 두려워한다. 그래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가? 긴 머리를 싹둑 잘랐을 때 처음 얼마 동안은 남의 시선에 신경을 곤두세우다가도 며칠 지나면 변화된 모습에 잘 적응하지 않던가?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려다 포기하는 사람들은 혹시 상대가 거절할 경우 무안당할까봐 두려워한다. 그러나 어떠한가? 거절은 당한 후에도 그래도 고백하길 잘했어. 생각보다는 내 이상형과 거리가 멀어 하면서 잘 극복하지 않던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웬만한 것들은 다 사소해 보이는 법이다. 챕터 7을 나가며 이미 일어날 일들의 결과로 둘러싸인 현재는 과거를 예측 가능한 곳으로 보게 한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미리 알아서 인재를 예방하고 적재적소에 최적의 선수를 배치하여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그리고 현재는 과거로부터 파생되는 당연한 귀결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과거에 대한 이러한 자신감은 현재가 만들어내는 축복인 동시에 함정이다. 과거는 현재의 관점에서만 질서정연하게 보인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그럴 줄 알았지 라고 외치며 자신의 똑똑함을 자랑하거나 합리화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의 할 일에 대한 의지로 둘러싸인 현재는 미래를 실제보다도 낙관적인 곳으로 보이게 한다. 불타는 의지가 존재하는 현재에서 바라볼 때 계획한 미래의 모든 일들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긍정적인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의 습관도 필요하지만 현재가 만들어내는 미래의 장밋빛 착각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 또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지혜로운 습관이다. 네, 이로써 챕터 7까지 다 읽었어요. 오늘 하루에 많이 읽었더니 이제 목이 칼칼하네요. 그럼 엄마가 잘 듣기를 바라며 챕터 7의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 굿모닝, 굿애프터눈 어느 것이든 굿데이가 되길 바래요.